172페이지고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인데요. 지구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원 세 가지랑 그다음에 이제 물의 순환, 탄소의 순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선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요, 앞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중요한 에너지원은요 태양 에너지가 되겠고 전체의 한 99%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책을 보시면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의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개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역할이 있는데 태양 에너지부터 보시고 태양 에너지 가장 중요하고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태양 에너지는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일어난다고 우리 1단원에서 배웠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 밑줄에 넣으시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줄에 지구 시스템이 이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99.9%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환경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영향을 보시면요, 여러 권역에 이제 다양한 영향을 주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써볼게요. 태양 에너지가 여러 가지 권역별로 영향을 주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기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상 현상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어떤 지역은 에너지가 과잉되고 어떤 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에너지 순환을 하겠죠. 그래서 대기 순환을 일으킬 수 있죠. 이제 대기 순환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열되면은 상승하고 냉각되면 하강하니까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대기가 순환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습관과 관련해서는요, 물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해수 순환이죠. 물과 해수의 순환이 있겠고요. 직권 같은 경우는요, 풍화 침식 작용이 있겠고, 그리고 지역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생물권에는 가장 큰 게 아무래도 광합성이죠. 광합성은 빛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따뜻한 열과 빛이 있어야 생태계가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태양 에너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책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보시면요, 기권에서는 기상현상, 대기순환, 수권에서는 해수순환, 직권에서는요 풍화침식작용, 지표, 지형 변화, 그리고 생물권에서는 식물광합성, 생명활동의 에너지원도 이용된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구를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지구 내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열 에너지도 되겠고요. 지진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도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요,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열과 지각과 멘틀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방출되는 열이다. 여기다 이제 밑줄 정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 내부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열이 이제 폭발한 게 화산이라든지 지각, 지진이 되겠죠. 이제 지진이라는 거는 어떤 한 점에서 밀도가 응축되다가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열이 방출되는 게 화산과 지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사성 원소들이 지각이 있기 때문에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스스로 열을 내거든요. 열과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게 내부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지진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멘틀대를 일으키고 판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된다. 이런 참고해 주시고, 지진, 화산활동, 조산운동 등의 지각변동을 일으킨다. 조산운동 같은 경우는 여기 뒷단원에 판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조산운동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산이 이렇게 판과 판이 만나서 산이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산운동이라고 해요. 세 번째 조력 에너지고요. 조력 에너지는 이제 달과 지구가 주요한 인력이 되겠죠. 그래서 밀물, 썰물을 일으키는 걸 말해요.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을 발생한다 되어 있는데요. 주로 달과 지구에 의한 인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태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달은 가까운
그지? 조력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 극히 적겠죠? 당연히 밀무 썰물이라는 거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는 적은 거니까. 그래서 밀무 썰물을 통해서 해안 침식, 퇴적을 일으키고요. 해수면의 높이를 변화시켜서 갯벌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보시면요.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고 대기와 해수 순환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한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불균형을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평형을 이루어준다는 거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죠. 밑에 이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저위도 같은 경우는 태양의 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고 고위도 같은 경우는 태양의 고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에너지가 적죠. 비슷하게 받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고 밑에 있는 것처럼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메꿔진다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권에서 배워요. 2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운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넘어갈게요. 자,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인데요. 크게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으로 볼 거야. 질문 있나요? 질문? 네,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요거 다시 다루니까 뒤쪽에서 그때 다시 하기로 해요.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은요, 이제 물의 순환과 탄소 순환을 볼 건데요. 물의 순환은 우리 기상 현상을 통해서 내리는 비와 눈으로 시작하죠. 한 다음에 지표면과 바다를 거쳐서 다시 이제 증발해서 강수가 되는 그 과정이고요. 탄소의 순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생물체라든지 아니면 화석 연료로 사용된 다음에 다시 바다를 거쳐서 바다나 공기 중으로 방출되거나 고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말해요. 자, 물의 순환을 보시면요. 탄소의 순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물의 순환은 나름 중요해서 제가 여기까지 요약을 해볼게요. 물을 순환시키는 주된 에너지는 당연히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이 말은 만약에 바다나 강가에서 이렇게 증발되는 물들이 있잖아요. 수증기가 됐잖아. 그 다음에 그 수증기는 어디 우주로 빠져나가는 양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조금 무시하고 거의 다시 비나 눈이 돼서 다시 또 지표면 내리겠죠. 그러니까 증발하는 값과 강수량 값이 거의 일정하다는 거지. 그치? 그 말, 지구 시스템에서 물이 순환하는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물은 어떻게 이제 각 번역별로 이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많은 번역별로 사무장하는 게 있는데 제가 쓰진 않고 간단하게만 언급은 할게요. 책을 읽고 하니까. 근데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이나 문제집에는 문제는 이렇게 각 번역별로 이동하는 거에 대한 해당되는 예를 찾으시오. 해당되지 않는 걸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게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물의 이동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물은 어떻게 이동하냐? 수권. 예를 들면 바다나 강가에서 직권을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시면요. 바다나 강에 있는 호수의 물들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권이군요. 기권으로는 하늘로 날아가는 거잖아.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는 거 말하는 거고요. 증발.
그다음에 기권에서 직권이 되는 건요. 공기 중에서 직권은 이게 비나 눈이 되겠죠, 그지? 수증기가 연결해서 구름, 그다음에 비나 눈이 돼서 지표를 이동하게 되고요. 직권에서 기권으로는요. 그러니까 직권이라는 건 땅에서 기권으로 되는 건요. 주로 이때는요. 뭐 증발하는 것도 있고요. 화산 활동에서 화산에서 수증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공급이 돼요. 그래서 화산 활동으로 수증기가 방출된다. 수권에서 생물권은요. 이제 당연히 우리 생물들이 물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지표나 바다에 내린 강수의 일부를 생물체가 흡수하는 경우가 되고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는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식물 같은 경우는 뭐 하죠? 광합성을 할 때 증산작용을 하죠. 그지? 광합성의 원동력이 되는 게 뭐였죠? 수증기의 증산작용이었죠. 그지? 식물에서.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물의 순환을 보시면요. 태양에너지에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는 태양에너지. 무조건 태양에너지 생각하시면 돼요. 요 단어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물의 순환은요. 물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시스템의 각 번역 사이를 순환한다는 거고요. 이 물의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 지형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끝에 지구 에너지 흐름과 날씨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지형을 변화시키는 거는 당연히 뭐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 나면서 가뭄은 아니겠다. 홍수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침식 작용에 의해서 뭔가 지형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지구 에너지 흐름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해수 순환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날씨 변화, 이제 눈비가 돼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게 밑에 있는 이제 1, 2, 3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권에서 기권, 생물권에서 기권, 기권에서 수권, 기권에서 수권, 기권에서 직권, 기권에서 생물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눴던 거를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권에서 기권을 다시 보시면요. 이제 뭔가 증발하는 거 되겠죠. 그래서 수증기의 형태로 대기로 이동한다. 거기다 밑줄여놓으면 될 것 같고요. 뭐 밑에는 보시면 요거는 상태 변화할 때 우리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혹은 방출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죠. 수증기가 될 때, 물이 수증기가 된다는 건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니? 에너지를 항상 흡수하겠죠. 네. 기화열을 흡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자기가 물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수증기가. 요때 요거를 숨은 열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잡열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얘가 수증기가 됐을 때 열을 에너지 가지고 있는 상태. 이걸 그냥 숨은 열이라고 한다. 혹은 잡열이라고 한다. 참고해 주시고요. 용어가 있구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생물권에서 기권은 방금 했지만 식물의 증산작용이라든지 동물의 호흡작용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되겠고요. 기권에서 수권으로 보시면 구름을 형성해서 비나 눈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기권에서 직권으로는요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기권에서 생물권으로는요 생물에 흡수되어서 생명 유지에 사용되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물의 평형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의 증발량과 강수량이 기본적으로 쌤쌤하다, 또이또이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현은 물의 평형이라는 건데요. 기권, 직권, 수권에 유입되는 물의 양과 유출되는 물의 양이 같다라는 거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라고 표현해요. 과학에서는 그냥 기권, 직권, 기권, 직권, 수권으로의 유입량과 그 다음에 유출되는 양이 같다. 유출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서 대기권으로 날아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육지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고요. 바다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육지의 물이 바다로 이동한다. 그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강수가 돼서 밑으로 내려요. 물론 이제 바다에도 강수가 내리기도 하고 육지에 강수가 내리기도 하는데요. 바다는 계속해서 증발을 하는 거니까 강수량과 증발량이 비슷하겠지만 육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강수로 내려서 바다로 흘러가는 게 많겠죠. 그렇지? 그래서 1번 육지에서 물이 증발한다. 그 다음에 2번 증산작용을 해서 계속해서 대기중을 공급을 하고 3번 강수가 돼서 물이 내리면 지표면을 따라서 이제 바다로 이동한다. 되겠죠? 물론 지하수가 돼서 바다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2번 총 강수량과 총 증발량이 같다. 거기다 밑줄여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물이 증발하는 양과 그래서 증발했다가 다시 강수가 돼서 비가 내리는 양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물의 평형이다라고 해요.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걸 굳이 식으로 정리한다면요. 육지에서 내리는 강수와 바다에서 내리는 강수량의 합은 증발량과 같아야겠지. 육지에서 증발되는 양과 바다에서 증발되는 양이 같아야겠죠. 그죠? 합쳐서 총 강수량과 총 증발량이 같다. 이 경우는요. 문제에 수치로 주어지고요. 각각의 수치별로 찾아가지고 빈칸을 메우는 식으로. 예를 들면 강수량이 이만큼인데 증발량에 뭐 빈칸이 하나 있을 거야. 거기다가 메꾸는 식으로 간단한 계산 문제는 넣을 수 있겠지. 3번은요. 온실효과 등에 의해 지구 평균 기온이 변해요. 그러면 해수면 변동이 일어나죠. 온실효과 등에 의해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죠. 바다나 육지에 의해서 분포하는 물의 양도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한 영역의 물이 변해도 지구 전체의 물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걸로 우리는 가정을 한다고 보겠죠. 자, 물의 이동은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탄소의 순환 같은 경우는요. 탄소 같은 경우는 화석 연료로 일단 기본적으로 탄소가 고정이 돼 있죠. 그리고 생물체도 탄소로 돼 있고, 그리고 땅에도 탄소가 된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고, 그리고 해저 같은 경우는요. 탄산 이온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산 칼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생물체에 고정이 되죠. 뭐 조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호초라든지, 암석 성분이라든지 이렇게 또 탄산으로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탄소가 어떻게 저장되고 방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탄소는요 여러 권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요. 뭐 우리 앞에서도 배웠지만 생물체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산소 다음에 탄소였다는 거. 그래서 각 번역들 사이에 상호작용해서 끊임없이 순환하고요. 탄소가 가장 많은 거는 직권이에요. 그래서 직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수권이네요. 수권, 그 다음에 생물권. 생물권에는 당연히 탄소로 많이 돼 있으니까 그렇고 마지막이 기권이에요. 왜냐? 기권에는 뭐냐? 이산화탄소로 고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0.09%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치? 굉장히 적은 양이고 대부분이 땅의 형태로 화석 연료로 묻혀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수권도 생각보다 많다. 탄산의 이온으로 형태로 바다에 녹아 있거나 아니면은 얘가 어떤 생물체들에 고정돼 있거나 그렇게 공급이 된다는 거죠. 바다에 탄산 이온이 많이 녹아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한번 볼게요. 직권은요, 탄소는 직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대부분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한다. 탄산염 부분 석회암. 우리 한반도도 석회암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반도가 옛날에 바다였기 때문에 석회 동굴이 되게 많잖아요. 육지는. 그래서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 밖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석연료,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들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화석연료는 우리 생물체가 유기물의 형태로 사체가 돼서 땅에 묻혀있는 형태로 화석연료잖아요. 그리고 고생대 때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고생대, 성캄브리아 때 알 수 없는 굉장히 큰 식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 식물들이 그때 뭐 대멸종을 겪으면서 한꺼번에 다 묻혀버린 거잖아요. 그치? 식물의 사체인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생각하시면 식물에 분해된 거. 직권에 가장 많고요. 그래서 어쨌건 다시 탄소는 석회암 형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 자, 기권은요 이산화탄소인데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메테인으로 존재하겠죠. 메테인은 CH4 탄소가 있는데 메테인 자체가 굉장히 적으니까 무시할 정도인데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 수권은요 물에 녹아서 탄산이온 거기다 밑줄여 놓으면 될 것 같고요. 탄산이온 혹은 물과 만나면 탄산수소 이온이 되겠죠. 이 같은 형태예요. 어차피. H2O랑 H2CO3가 이제 탄산 수소 형태로 이렇게 녹아서 들어가면 H2O랑 H2하고 그다음에 CO3 마이너스 이가 마이너스로 될 텐데 얘가 여기서 수소 하나를 뺏겨 그러면은 OH 마이너스랑 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얘가 하나를 뺏어올 수도 있잖아 수소를 그렇지? 그러면 HCO3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수소를 두 개 땡겨 그러면 H2 다시 또 CO3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H2CO3를 만났다가 또 물에 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CO3 이가 마이너스로 존재할 수도 있고 HCO3 마이너스로 존재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요거는 또 기회 가면요 2단원에 이거 2권에 학원에 산화하는 단원에서 이런 걸 조금 더 배울 거예요. 산화하는 거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으로 형태로 존재한다. 생물체는 이제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탄소의 순환을 보시면요. 자 1번부터 찾아볼게요. 오른쪽에 여기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정을 하죠. 그래서 생물이 저장이 탄소를 이산화탄소 형태로 전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죠. 세 번째 찾아보시면요. 세 번째 어디냐? 화석연료가 돼. 생물에서 얘가 죽어가지고 이제 화석연료가 되죠. 그래서 지각에 저장이 된다는 거고요. 4번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서 이제 대기 중으로 다시 빠져나가죠. 5번 화산폭발에 의해서는요. 화산가스에 세 가지가 주로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증기, 그 다음에 이산화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의외로 화산폭발 때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6번 바다에서 탄산이온 형태로 녹아있다가 이제 증발하면서 방출될 수 있죠. 이산화탄소 형태로. 그 다음에 7번 다시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을 수도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녹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탄산 음료가 이산화탄소가 녹은 거잖아. 그래서 기온이 낮거나 아니면 압력이 높을 때는 기체가 잘 용해가 되는 거 잘 기억하죠? 그리고 탄산 이온의 형태로 이제 바다에 녹아있던 건요, 이제 생물에 고정되면서 해저에 탄산염이 형성되거나 아니면은 뭐 생물체에 흡수가 되거나 할 수 있겠지. 1번부터 보시면요, 광합성, 그다음에 호흡, 화산연료 생성, 화산연료 연소, 화산 폭발, 방출, 용해, 이제 바닷물을 녹는 거고요. 해저 탄산염의 퇴적, 탄산염이 석회암이에요. 결국에는 저장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 그냥 외운다는 느낌보다는요, 충분히 뭐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탄산염들이 그럼 어떻게 석회암이 되는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걸 써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한반도를 이루고 있는 게 석회암이라고 했어요. 그 석회암이라는 건 탄산염이 합쳐져서 응축돼서 만들어진 거고요. 해수에 여러 가지 이온들이 녹아 있을 거 아니겠죠? 탄산 이온이라든지 뭐 염화 이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녹아 있는 이온들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탄산 칼슘을 형성하고요. 탄산 이온, 탄산염, 탄산 칼슘 등을 생성하고요. 탄산 칼슘이 생물체에 고정되기도 하고 탄산염이 되기도 하고. 탄산칼슘들이 뭉쳐서 탄산염이 되고 가라앉아서 탄산염이 되고 얘네가 단단하게 다져지면 이제 석회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는 옛날에 태초에 바다였다는 거고 지각이 융기에서 솟아올라서 이제 한반도의 그 육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일본까지 다 연결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까지 연결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낮은 지역에 물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바다가 이제 일본이 열도하고 한반도가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바다가 이제 물이 들어오면.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탄산 칼슘들이 뭉쳐가지고 탄산염이 되고 석회암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물들 있죠. 이제 조개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산호들이 기본적으로 탄산 칼슘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가 사체가 돼가지고 죽어서 뭉쳐서 석회암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쓰진 않을게요. 저는 그래서 이온들끼리 결합해서 탄산 칼슘이 형성하고 탄산염, 석회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물 사체들, 해양 생물 사체들 중에서 조개나 석회암, 조개나 산호 같은 애들이 이제 쌓여서 석회암이 뭉쳐가지고 석회암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이온들이 결합해서 생성되는 경우와 생물 사체들이 결합해서 생성되는 경우, 이렇게
태양이 형성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자, 넘겨주시고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인데요. 말 그대로 지구 시스템의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이런 네 가지 권역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여기서 외권은 빼요. 기본적으로는 외권은 너무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교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자, 1번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보시면요. 각 권역별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물질 교환과 에너지 흐름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3번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얘를 별표로 쳐놓으시면 되고요. 근원과 영향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근원은 지금 왼쪽에 세로줄로 되어 있고요. 영향은 위쪽에 가로줄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직권이 직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기권이 직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수권이 직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생물권의 직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죠? 위에서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위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부터 보시면요. 직권이 직권에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 대륙 이동이 있겠죠. 그치? 뒤에서 보겠지만 판 구조론이라고 해서 우리 지각은 판으로 돼 있잖아요. 판이 움직이잖아. 그래서 직권과 직권의 영향은 대륙 이동 혹은 판 이동이 되겠고요. 직권에서 기권으로 영향을 주는 거 화산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라든지 수증기라든지 이런 걸 공급한다는 거고요. 뭐 날씨로 치면은 우리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대륙성 기단 있죠. 그래서 대륙의 차가운 성분이 차갑고 건조한 성분이 날씨를 기단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 그렇지? 그리고 직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건요. 해수에다가 여러 가지 염류라든지 뭐 염소 이온이라든지 탄산 이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속 이온이라든지 등등등 많은 염류들을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공급하잖아. 나트륨 같은 거.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직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건요. 서식치 제공, 서식처 제공과 양분이겠죠. 자, 이번 두 번째 기권이 직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날씨죠. 주로 풍화 침식 작용을 하고요. 바람에 의해서. 그 다음에 황사 현상이 되겠죠. 그리고 비가 내리는 것도 해당이 되겠고요. 기권에서 기권으로는요. 전선이 형성되겠죠. 우리 이제 따뜻한 기단과 찬 기단이 만나서 예를 들면 온난전선, 한랭전선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기권과 기권의 영향이 되겠고요. 대기의 순환 같은 경우도 기권과 기권이 되겠죠. 대기의 순환 한번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건요. 바람이 불어서 해류를 흐르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해류의 발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좁은 범위로는 파도가 되겠죠. 넓은 범위로는 해류가 되겠고 좁은 범위로는 파도. 그 다음에 엘니뇨라고 되어 있는데요. 엘니뇨는 이제 마찬가지로 2권에서 배워요. 간단하게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엘니뇨라는 건요. 엘니뇨가 이런 그 보시면 영어도 아니고 뭐지 하겠지만요. 왜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스페인어 같은 거고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무역풍이라는 건요. 적도 지방에서 부는 그 바람을 이제 무역풍이라고 하고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있는 동태평양은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서쪽 지방을 말하는 거죠. 그치? 뭐 칠레, 페루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이고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의 온도는 올라가고요. 서태평양의 온도는 낮아져요. 그러니까 동태평양 지역은 뭐 가뭄이 일거나 화산이 아니라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이제 게 생기고요. 서쪽 지역에서는 갑자기 이제 뭐 추워지고 이상기후에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건데 뒤에 가서 배울게요. 잠깐. 날씨 변화가 강행이 된 거다. 기권의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건요. 바람을 따라서 종자, 포자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물체에다가 산소를 공급하겠죠. 그죠?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는요. 수권은 이제 물의 침식 작용으로 지형을 변화시키고요. 해식동굴이라고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절벽에서 파도가 계속 쳐서 이제 구멍을 내서 동굴을 만드는 거잖아요. 해식동굴이라고 하는 거죠. 수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건요. 이제 물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가 형성돼서 구름이 생성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태풍이라는 거는 수증기가 계속해서 모아져가지고 열에너지를 공급시켜줘서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단으로 치면은요, 이제 해양성 기단이 되겠죠. 해양성 기단 같은 경우는요, 따뜻하고 습한 바다가 수증기를 공급해서 그런 기단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수권을 영향을 주는 건요. 해수가 혼합되는 거. 그다음에 이런 보통 해수가 혼합되는 것 중에 조경수역이 있었죠. 따뜻한 바다를 뭐라고 했었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따뜻한 바다와 난류와 해류가 만나는 게 보통 대표적인 수권과 수권이 만나는 거죠. 그지? 난류와 해류가 만나는 지역은 조경수역이라고 해가지고 어장이 풍부해진다고 했죠. 왜냐하면 난류에서는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살기가 좋잖아.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종류가 많고, 한류에서는요 좀 춥긴 하지만 용존산소량이 되게 높아. 차가울수록 기체가 잘 녹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녹아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영양분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영양분이 너무 풍부하다고. 왜냐하면 차가운 물질들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뭔가를 밀고 이렇게 아래쪽부터 쓸고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쌓여있던 사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들, 이온 같은 것, 염류 같은 것들이 이제 차가운 물과 함께 섞여서 영양분을 풍부하게 공급시켜 줄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류는 영양소와 산소가 많고, 난류에서는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그게 합쳐지면은 조경수역이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수권과 수권의 영향이 되겠고요. 그래서 해수의 혼합 같은 경우는 바닷물을 섞이는 거라든지 난류와 한류의 혼합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건요. 수중 생물체, 어류 같은 거에다가 서식차와 물을 제공하겠죠.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건요. 풍화작용이 되겠어요. 식물의 뿌리에 의한 바위가 부서지는 풍화작용.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가 되겠죠. 생물이 묻혀서 화석연료가 되는 것도 직권에 영향을 주는 게 되겠죠. 생물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건요. 앞에서 했지만 증산작용도 있고요. 광합성 호흡처럼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게 되겠죠. 생물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건요. 생물에 의해서 용존 물질이 변화되는 거, 생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염류라든지 아니면 생물의 사체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이 녹아가는 거니까, 그죠? 탄산이온도 마찬가지고요.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겠지.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건요. 서로 간에 이제 생태계를 형성하는 먹이사슬 유지가 되겠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건 3번이요. 지금 이렇게 풀어보면 당연한 것 같잖아, 그지? 그런데 이거를 문제로 딱 내면요, 은근히 헷갈려. 그래서 주어가 뭐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뭔지, 직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수권이 기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외웠다는 느낌보다는요, 주어와 목적을 잘 찾아라 라는 되겠죠. 자, 2번 지구 시스템의 균형을 보시면요, 이거는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 시스템 균형이 파괴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첫 번째,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생기죠. 화석연료가 사용이 증가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잖아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어컨을 차갑게 만든 에어컨에서 나오는 기체를 차갑게 만드는 냉매 같은 것들 있죠. 가 온실 기체가 돼가지고 온실 효과를 심하게 만들면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가뭄,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비도 많이 오고 산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기상 이변이 생기니까 생태계를 위협하겠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고요.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과잉 경제로 인해서 지표면 변화. 이거 다 이제 1, 2번 둘 다 인류가 산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요, 대기 대순환의 변화로 강수량과 강수 지역이 달라지면서 사막 지역이 확대됩니다. 사막화라는 거고요. 사막화도 뒤에 우리 2번에서 따로 또 단원이 있어요. 그것도 자세히 좀 배우고요. 사막화가 되면 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황사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리고 왼쪽에 지표 반사율의 변화 한번 보시면요. 지표 반사율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생물이 많으면, 예를 들면 나무가 많아. 그러면은 반사율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써요. 보통 햇빛을 많이 이제 흡수할 거 아니야. 나무들은 그치,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무가 없어지고 살림이 황폐화가 돼. 그러면 땅이 드러나면요, 햇빛이 흡수가 되지 않고 바로 반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사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 반사율이란 지표면이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얼마나 반사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혹은 지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해지면 비가 면적이 감소하면 지표 반사율이 낮아진다. 그리고 열대우림을 파괴했을 때 숲이 파괴되니까 지표 반사율이 높아진다.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생물이 감소하면서 지표 반사율이 증가하거나 빙하가 감소하면서 증가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냥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요 단원에서는 자, 요 단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였다. 태양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거 있죠. 각각의 권역들,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은요. 물의 순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요. 각 권역별로 주어와 목적어를 잘 따져봐라. 그래서 어려운 파트는 아니지만 은근히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177페이지에 있는 물수지 평형을 한번 보시면요. 물수지 평형이라는 건요. 물의 유입량과 그러니까 총량이 일정하다는 건데, 물의 유입량과 물의 강수량이 유출량이 일정하다, 혹은 총 강수량과 증발량이 일정하다라는 거를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왼쪽에 보면요, 강수가 284, 증발이 320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육지에서 증발하는 게 60, 육지에서 강수되는 게 96이잖아요. 그러면은 강수만 합쳐봐요. 284 더하기 96, 3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에서 증발되는 거랑 육지에서 증발되는 거 합치면 380이죠. 그죠? 그래서 물의 평형을 숫자로 표현한 게 물수지 평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전에 했던 총 유입량과 총 유출량이 같다라는 거를 숫자로 표현해서 가끔씩 문제로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잘 해라. 화살표를 보시고 강수의 방향인지 증발의 방향인지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물의 순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인데요. 공류와 V자국이 있는데요. 공류 같은 경우는 이제 침식작용에 의한 거고, V자국 같은 경우는요, 하천 바닥이 침식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지표 그 마그마가 화산 활동으로 해서 뚫고 나와가지고 새로운 산맥을 형성하고 찢어질 때 이런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뒤에 가면 열곡이라고 해서 나올 건데 뒤에서 보고요. 지하수에 의해서는 석회 동굴이 형성되겠죠. 지하수가 이제 석회 암들을 녹이면서 석회 동굴을 형성하죠. 그리고 U자국은요, 빙하가 지나가는 흔적이 되겠지. 그래서 빙하가 남기는 흔적이 U자국하고 빙태석이라는 태정암이 있었죠. 그래서 V자국은 침식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U자국은 빙하에 의한 거예요. V자국은요, 계곡이 이렇게 물이 휩쓸고 나가면서 거나 아니면은 이제 산맥이 쪼개지면서 이렇게 산맥이 솟았다가 이렇게 쪼개지면서 V자국이 형성되거나, 계곡이 물을 계속해서 물이 침식작용 V자국이 형성되는 거고, U자형은 빙하가 원체 덩어리가 크잖아.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훑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U자형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V자국은 침식작용이고요. U자국은 빙하에가 흘러간 자국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탄소의 순환 뭐 한번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숫자로 표현해서 계산하는 거.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요, 방금 했던 건데 이걸 조금 더 예를 사진과 함께 표현해 놓은 건데요. 그냥 한번 볼까요?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화산 폭발은요, 직권에서 지금 A로 돼 있죠.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화산 폭발은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제 수증기나 이산화 탄소 같은 것들 공급하는 역할도 하지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가 이제 기권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화산재 같은 것도 생긴단 말이에요. 화산재가 생기면은 하늘을 막아버리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지구 기온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화산이 대규모로 폭발한다면, 예를 들면은 백두산이 폭발했다. 그러면 한반도가 다 덮여버리잖아요, 화산재로. 그러면 지구 그 한반도에 빙하기 같은 약간의 한량한 시기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산재가 대기로 방출되면 햇빛을 가려서 지구 기온이 낮아진다.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겠고요. 황사 같은 경우도 이제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광합성과 호흡은요, B 이제 기권과 생물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태풍은요, 수권과 기권에 대한 내용이겠죠. 해류 발생은요, 수권과 수권이 되겠고, 해류니까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생기는 거니까 기권과 수권이 되겠죠. 이것도 C가 되겠고요. 화석 연료는 생물과 직권이 되겠죠. 서식처와 물과 염류 제공은요, 이거는 이제 생물권과 수권의 영향이 되겠고요. 쓰나미는 아까 했지만요,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직권과 수권의 영향이 되겠고요. 해식 동물은요, 파도가 쳐서 직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직권과 수권의 영향이 되겠고요. 오로라 같은 경우는요, 태양에서 방출된 대전 입장, 이건 외권이 되겠죠.
그래서 외권이 우리 대기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외권과 기권이 되겠죠. 그래서 외권이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닌데 굉장히 미미하다. 가끔씩 이제 외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태양과 관련된 것들이 외권이다. 그래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어디가 주어인지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180페이지부터 마찬가지로 18번까지 문제 쭉 한번 풀고 또 쉬었다가 할게요.